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인가정 상담소 가정폭력예방부서의 조이수라고 합니다. 사역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가정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목회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순서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이 끝난 후 패널 토의가 10시 15분경부터 11시 25분까지 있을 예정이며 그 후 5분 휴식 이후 목회자로서의 가정폭력 대처 방안 세미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캐털린 염 한인가정상담소 소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팸 캐털린 염 소장입니다. 키팸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상담과 가족폭력 예방, 위탁가정 프로그램 등 한인 가정들에게 언어적, 문화적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키팸은 1983년에 설립한 이후 위주 한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족폭력 예방과 정신건강을 위해 돕고 있으며 매년 10,000명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폭력 서비스들은 1983년부터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심리상담이랑 가족폭력 부서를 분리했습니다. 더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게요. 그리고 2015년에 조사한 데이터에서 배운 건 한인 커뮤니티 멤버들이 힘든 일 아니면 가정 문제에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바로 교회인 분들이에요. 그걸 알고 나서 키팸은 가족폭력 예방하기 위해 목회자 여러분들과 가까이 일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1,700명의 신앙 지도자들을 가족폭력 예방, 피해자 도움을 위해 최초 대응자 교육을 했습니다. 가족폭력은 한 기관의 노력으로만 중단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협조하고 배우고 네트워킹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여행 비자를 받아서 놀러를 오게 되었습니다. 지인과 함께 교회를 방문하게 됐고 교회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그날 큰 언쟁을 하게 되었고 저는 너무나도 공포스러웠지만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저의 결혼 생활은 지속이 되었고 또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또 다른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임신한 제 배를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 하나 없었기 때문에 연락을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저 같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인가정상담소는 제게 지낼 수 있는 쉘터를 알려주었고 또 바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변호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It was only later they went to KFAM or a shelter or an attorney, but first it was always the faith leader, and that is all of you. 저는 목사 부인이고로 그동안 목회 활동 남편 따라서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담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남편이 은퇴한 가운데 저는 이제 상담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이 한인 사회 속에서 큰 이슈가 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그러한 수치 문화, 또한 유교적인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에 의해서 많은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에 수많은 여성들이 해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홍보와 이러한 교육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희 행사를 하다 보면 한인 가정 상담소 한인 사회에서 가정폭력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가정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저희 커뮤니티 그리고 교회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알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6년 동안 대학 교수, 남편이 대학 교수, 부인은 너무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we have a tendency don't want to hear about it because I think most of the time we don't know how to deal with it. 더 나은 미래가 있지만 뭐 예전에 좋았던 예를 들어 90년 아니면은 그 사람이 아예 오히려 더 공격적이고 싸우려고 하고 아니면은 얼어붙어서 When they come in, they usually come with this feeling of defense of like this doesn't happen in our church, somewhat of this doesn't happen in our family. But throughout the training, I've realized that they start to reflect a lot. 세미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건 들어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그게 참 유익했던 것 같아요. I came here today because I recognize the need that a lot of times church leaders are not as equipped as we should be in dealing with situations such as domestic violence and some of the family issues that our congregants go through. I think one good thing is kind of like understanding that this is a universal thing, like other churches go through too. So just knowing that in the back of my mind, it's like, hey, it's not just like my church that's something wrong, but we all go through this. And everybody's in this together. So for me, as a Korean American, it kind of helps me to overcome my, shame culture, and also like it would motivate me to actually open it up. Through these different types of trainings, what we've learned is that Korean faith leaders are now able to recognize domestic violence better. So when they preach on the pulpit, or when they talk to their family ministries and they say there's no place for domestic violence in the home, that message trickles down to the congregants. So when they are spreading that message, that is going to have a profound impact long term on our Korean American culture in ending domestic violence once and for all. 다음은 김선희 가정폭력 예방부서 매니저의 프로그램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부서 매니저로 있는 김선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짧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저희 가정폭력부서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부서는요, 커뮤니티 베이스 가정폭력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호소가 없는 프로그램이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저희 기관에 오셔서 서비스를 받으시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서 서비스를 받으시거나 뭐 아니면은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버추얼로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폭력 부서 서비스는요, 크게는 프리벤션 그리고 인터벤션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인터벤션 같은 경우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자분들, 생존자분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냐면, 미래 선생님, 네, 이렇게 지금 리스트에 있는 서비스들을 저희가 제공합니다. 가정폭력 상담부터 시작해서 서포트 그룹, 핫라인, 심리상담, 뭐 법률적인 문제도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가정폭력 생존자분들이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한 모든 절차를 저희가 다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생존자분들에게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으신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피해를 입은 그 가정 안에 있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아트워크샵이라든지 심리 상담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정 구성원들에게 저희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프리벤션으로는요, 예방 운동인데요. 저희 이 지역사회 내에 미주 한인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라는 것들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토픽인데요. 가정폭력에 연결된 가정폭력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 더 높이고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 내에서도, 저희 한인 사회 내에서도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지역사회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목회자 컨퍼런스, 저희가 원래는 인퍼슨으로 직접 만나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했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버추얼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목회자 컨퍼런스, 가정사역자들을 위한 1박 2일 교육 수련회, 40시간 가정폭력 전문가 교육 등등 도움이 필요한 교회나 종교기관에 저희가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성폭력이 무엇인지 교육을 해드리고 이러한 서비스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프로젝트는요, 미 연방 법무성 산하 여성폭력 방지국에서 저희와 함께 협력하면서 받은 펀드로 한인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정폭력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동안 목사님들이 가정폭력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가정폭력이 너무나도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직접 대하기에는 너무 부담감이 크셨었죠.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목사님들과 교회를 돕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우선 한인사회에 가정폭력이 딱 일어났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이 첫 번째 찾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또 내가 믿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충분한 전문적인 가정폭력에 대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더 큰 문제가 일어난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역자들이 커뮤니티와 하나가 되어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데 가장 앞줄에 서시는 분들이 되고 연합되길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폭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을 떠올리시게 되면 그냥 부부간의 단순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부부간에 좀 싸울 수 있지. 내가 화가 나면 좀 소리도 지르고 욕도 좀 하고 물건도 집어 던질 수 있지. 왜 그냥 단순한 부부싸움을 크게 이슈화하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간의 또는 연인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두 사람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 싸움이 폭력적이고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한 행위라면 부부싸움이 아닌 가정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힘으로 통제하기 위해 행사하는 습득된 선택적 행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의 가정폭력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내에서 매 9초마다 여성이 폭력을 당하며 여성 3명 중 1명, 남성 4명 중 1명은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한인 이민 사회를 살펴볼게요. 사실 한인 사회의 경우 일반화 가능한 통계 샘플을 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미국 평균보다 2배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최소 30%의 한인 남성, 50%의 한인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 기준 가정폭력 사건에 연루된 동양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 128명, 148명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LA 코리아타운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약 100명 이상의 한인 관련 가정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여성들이 배우자에 의해 학대를 경험하고 있죠. 또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정폭력은 심한 육체적인 폭력이 있을 때만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미국 내에서 가정폭력의 범위로 정의할 때는 신체적뿐만이 아닌 정서적, 심리적, 언어적, 성적, 경제적, 사회적, 법적 압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의 관계는 부부 사이뿐만이 아닌 현재 데이트를 하는 연인 관계, 즉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 폭력적인 관계를 끊고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면 이 폭력을 인지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더 이상 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가해자가 바뀌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습관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어줘 등의 자책과 약속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적인 치료와 꾸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인사회 통계를 보면요, 80%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성장기에 상황을 폭력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습득된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을 찾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심리적 의존, 불법 신분, 고립감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점차 폭력의 행동에 대응하는 것이 무감각해지며 반복적인 구타를 그냥 견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인종, 성별, 학벌, 경제적인 능력, 정신질환 여부에 관계없이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상황이 많이 악화가 될 때까지 도움을 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특히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목회자분들께서 더 그분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정폭력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그들이 어떻게 가정폭력을 보고 또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요, 패널 토론을 들으시다 질문이 생기시면 줌 아래에 채팅창이 보이실 거예요. 그곳에 질문을 보내주시면 패널 분들께서 패널 토론 끝에 질문에 답해 주시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을 진행해 주실 현재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로스앤젤레스 사회사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최가영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가영입니다. 오늘 패널 토의에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 진흥협회의 패트리샤 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파트리샤 팍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LA시 검찰청 내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계신 정승범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현재 시카고에 있는 샘물교회 목사님이시자 샘물하우스 대표이사이신 박미숙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샘물교회 섬기는 박미숙입니다. 네, 또 시카고에 있는 칸 윈의 Director of Services and Operations직을 맡고 계시면서 가정폭력 생존자분들을 현장에서 돕고 계시는 정혜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혜인입니다. 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제가 먼저 사례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피해자분은 여성이지만 조이스 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 남성 모두 가정폭력의 피해를 겪으신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피해자 미세스 김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 미국에 여행을 왔다가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된 미세스 김은 현재 2살 된 딸과 함께 임시로 아는 집사님 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결혼을 하자마자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처음 몇 개월간은 다정하고 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 정도 후부터 미세스 김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조그마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성질을 내면서 폭언, 무시, 모욕 등 언어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경제적인 것에 관해 아내와 전혀 공유하지 않았고 식료품 값과 집에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만 약간의 생활비를 주고 매주 모든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결혼 후 미세스 김은 소셜 넘버, 운전면허증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남편에게 부탁했지만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또 어떤 날은 너가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서 반문하였고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영주권도 신청해주지 않겠다고 위협을 하는 등 미국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세스 김이 교회나 밖에 나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싫어해 마트 이외에는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지 않는 주말에는 종일 술을 마시고 몇 달마다 일을 그만두거나 해고되어 직장을 자주 바꿨습니다. 1년 반 동안은 일을 하지 않고 미세스 김에게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며 소리 지르기가 일쑤였습니다. 미세스 김이 한인 식당에 서버로 취직을 하자 퇴근이 조금이라도 늦은 날에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이고 다시는 늦지 않겠다는 사과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게 되면 미세스 김이 한국에 계신 친정으로부터 돈을 가져오도록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혼자 임의로 돈을 쓰고 미세스 김이 절대로 은행 구자를 사용하지 못하게도 했습니다. 경제적, 언어, 그리고 정신적 학대와 폭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과격해지고 횟수도 늘어갔습니다. 남편의 난폭함은 어린 딸 앞에서도 계속되었고 남편이 미세스 김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물건을 던지면 딸아이가 겁에 질려 울면서 엄마를 보호하려고 달려오기도 했고 아빠에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교통위반 티켓을 받고 화가 난 상태로 집에 들어와 미세스 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왜 아직도 잠을 자지 않느냐? 집은 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냐며 넌 더럽고 지저분해. 아주 형편없고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엄마고 와이프야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울고 있자 남편은 더 격노해서 발로 아내를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닥에 밀쳐 쓰러뜨리고 발길질을 해댔고 저항하자 목을 졸랐습니다. 옆에서 울며 비명을 지르던 아이와 밖으로 나가려던 아내의 옷을 찢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는데 마침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남편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미세스 김은 우발적인 남편의 신체적인 폭력에 너무 놀랐고 두려웠습니다. 정신적, 언어적, 경제적 학대는 그러려니 하고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은 했어도 신체적 폭력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례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가정폭력 생존자 조력 과정에서 목격하시고 느끼시는 우리 한인 이민사회의 가정폭력 실태나 상황은 어떠한지 궁금한데요. 먼저 정혜인 선생님을 시작으로 한 분씩 간략하게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케니는 시카고에 위치한 가정폭력 성폭자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난 31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이옵니다. 그 앞에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한국 커뮤니티 사회에서도 많이 존재하시는데요. 저희가 지난 2015년에 커뮤니티를 상대로 했었던 서베이에서 보면 85% 이상의 분들이 최소한 본인이 가정폭력을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친구, 커뮤니티 멤버들 아니면 자기 가족들이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것을 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 내에서도 얼마나 가정폭력이 심각하게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30% 이상의 핫라인 넘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은 하나의 이렇게 쿠키틀처럼 이 가정만이 가정폭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의 스펙트럼에서 건강한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 그리고 이게 학대적인 관계 이 스펙트럼 위에 존재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팬데믹처럼 이런 외부적인 아주 큰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거나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이 극도로 일어나는 상황이 되면 건강하지 못한 관계들이 가정폭력적인 관계로 그러니까 많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팬데믹 기간 때 저희가 가정폭력이 아주 많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혜인 선생님. 그럼 이번에는 목회 활동을 직접 하고 계시는 박미숙 목사님으로부터 한인 이민사회의 생존 조력 과정에서 목격하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긴 지 한 교회만 25년째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하신 분이 제가 가만히 지금 카운트를 해보니까 24년 동안 약 10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항상 그런 부담을 많이 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이혼하시고 또 이혼하는 과정에 우리 교회로 오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분들이 어려움에 정말 수십 년 동안 심지어는 60년 동안 어뷰스 당하시다가 내가 80이지만 이제는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곱게 죽고 싶어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도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샘물교회 섬기뿐만 아니라 제가 샘물하우스라고 여성의 집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 오신 분들을 보면은 거의 80%는 다 남자친구든 남편이든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폭력에 의해서 어려움에 직면하시고 이혼하시고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오신 분들을 제가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가정폭력이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샘물의 집과 또 교회를 통해서 제가 많이 보게 됐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으로는 LAC 검찰청에서 피해자들을 조력하고 계시는 정승범 선생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회자분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성범이라고 하고요. LAC 검사실 범죄 피해자 프로그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인타운에 있는 LAPD 올림픽 경찰서에서 일하고 있고요. 살인 사건, 강도, 강간, 폭행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가정폭력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패널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많은 한인분들, 타 커뮤니티 분들이 많이 그 가정폭력의 그 범죄 피해를 많이 당하시고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그 2008년도 그리고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전보다 더한 그런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가정적으로 금전적인 문제에 많이 관련이 있는 걸로 제가 보여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세 분께서 다 이제 큰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폭력 피해 사례가 느는 걸 봤다라고 목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법적인 일을 주로 도와주시는 패트리샤 박 변호사님께서도 할 일이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한인 이민사회의 가정폭력 실태나 상황은 변호사님께서 보신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현재 로스앤젤레스 LA에 속해 있는 위치한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의 가정법 부서인 세이프 프로젝트 변호사로 재직 중이고요. 또한 남가주 한인 변호사협회의 임원으로 섬기면서 프보노 커미티라는 무료 법률 서비스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일하고 있는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가정법 부서인 세이프 프로젝트는 저희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도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케이스들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전 지역에 해당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 패널 토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다 단순히 정보 전달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를 통해서 어떠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 어떤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정폭력이 우리 이민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영상에서도 보여주셨고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어떤 신체적인 물리적인 학대만을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언어폭력 정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즘 한국 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 미세스 김의 경우처럼 어떤 이민신분을 이용한 협박이나 경제적인 또 금전적인 재정적인 학대, 고립, 그리고 강압적인 통제, 정서적인 학대 등의 다양한 형태로도 가정폭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는 사실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흔한 안타깝지만 많이 흔한 게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수치로는 저는 뭐 되게 통계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가정폭력의 정의를 좀 더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좀 더 넓게 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 엄마나 아빠 사이의 폭력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혹시 둘 사이에 미성년자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의 다툼이나 폭력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또 그게 아동학대로 간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가정폭력이 정말 많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패트리샤 변호사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우리가 가정폭력이 존재한다는 인식 자체를 못하면 주변에서 누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를 좀 난감한 상황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 전문가분들로부터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실 텐데요. 먼저 어떻게 미세스 김과 유사한 사례나 아니면 뭐 또 다른 가정폭력 사례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저희 기관은 그 시카고 일리노이 지역에 위치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리는 모든 서비스라든가 법적인 관련된 그 일반적인 정보는 일리노이 주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미세스 김께서 저희 핫라인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요청을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인테이크를 먼저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현재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그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 본인이 원하시는 거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 미세스 김의 이야기에 맞추어 보아서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제일 첫 번째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이민 신분 상태가 지금 해결이 안 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쩌면 디볼스라든가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아마 페트리시아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테니까 저는 그 부분은 그냥 설명을 안 하고, 그 남편의 보복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서 그 세이프티를 위해서는 그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먼저 긴급 접근 금지 명령은 바로 코트에 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는 21일 동안 유효합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그거를 2년에까지 그 연장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걸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하신 것은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는 하우징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집사님 집에 계신다고 하지만 조금 더 지내실 수 있는 곳을,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을 원하시면 저희가 쉘터를 연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 기관은 안타깝게 쉘터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에 장기 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쉘터에 계시는 동안 그 더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내가 그 재정적으로 자립하실 수 있는 기간 동안 지내실 수 있는 장기주택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소셜 퍼블릭 베네핏을 신청하실 수 있는 걸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미국 시민권자면 어머니의 그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일리노이는 퍼블릭 베네핏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일리노이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빅튼 컴펜세이션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받으셨던 피해라든가 그런 뭐 메디컬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연결을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카운셀링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페트리시아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미성년 아동이 있는 상황에서 그 경찰의 체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아동보호국에서 이분에게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럴 때 그분들에게 그 아동보호국에 지원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걸로 칠드런스 아동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박미숙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정폭력이 일단 일어나면은 목회자를 아마 먼저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근데 저희가 목회자한테 올 때는 저는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저는 항상 그 신앙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신앙적인 문제를 먼저 나누죠. 근데 보면은 말은 뭐 폭력을 당하고 어려운데도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얘기가 되면은 저희는 전국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샘물의 집이라고 여성 쉼터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쉼터는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성이면은 쉬어갈 수 있는 집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2013년도에. 그게 시작한 이유가 여성들이 오갈 데 없을 때 그 이유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남편들에게 어뷰스 당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그런 여성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샘물의 집이라는 여성 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그곳에서 안정을 찾고 또 무엇보다도 신앙을 또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목회자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혼에 대해서 가늠한 거 연고 없이는 이혼을 허용을 안 하고 있지만 가늠 이상으로 폭행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저는 충분한 말씀을 잘 드려서 그분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수치심이나 또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끄러움 이런 것을 갖지 않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으로 돕고 있죠. 그래서 샘물의 집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으로는 범죄 피해 지원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하고 계신 정승범 선생님으로부터 어떻게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을 도울 수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은 일단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저희 측에서는 폴리스 리포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가 있다는 걸 가정할 때에 저희가 이제 폭행을 당하셨으면은 병원비, 카운셀링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면서 카운셀링비를 저희가 이제 테이크오버를 해서
카운셀링비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 비용 한 2,000불 정도까지 1회 정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스 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사님 댁에 머무신다 그러면은 집사님께서 물론 이제 그 렌터 컨트랙 이런 거를 어레인지 하셔도 되지만은 2,000불 정도를 이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 달 렌트,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2,000불까지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법원으로 통치가 돼서 이제 법원에 가신다 그러면은 저희가 법원 동행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접근 금지 같은 경우는 temporary restraining order라고 이제 경찰이 한 2주일 정도 그 오더를 줍니다. 그리고 그 정혜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데요. 저희는 이제 그 restraining order는 못 도와드리고 그 civil restraining order 하실 때 직접 본인께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criminal restraining order는 이제 패트리샤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은 그 검사님께서 criminal restraining order 이런 식으로 그 restraining order는 저희가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 지금 아까도 정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각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먼저 피해자분들을 조력하실 때 각 주의 법이 어떤지 가까운 기관의 가정폭력 전문 기관을 찾으셔서 먼저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패트리샤 변호사님, 미세스 킴의 경우 어떤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에게 많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조금 늦게 접속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 그것도 LA 카운티나 오렌지 카운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카운티별로 같은 주 내에서도 카운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주 같은 경우는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의 전문가와 또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법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냥 참고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런 미세스 킴이 저희 기관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의 세이프 프로젝트 가정법 부서로 연결이 되셨을 경우에 저희도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안전계획 세우기예요. 그래서 이런 여기 한인 가정상담소와 같은 또 저희 여러 파트너 에이전시 가정폭력 생존자들을 돕는 그리고 피해자들을 돕는 그런 에이전시를 통해서 리퍼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냥 직접적으로 저희 핫라인을 통해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안전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이 또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쉘터들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전화번호를 가지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안전계획부터 세웁니다. 그 다음에는 저한테 그러니까 변호사와 연결이 됐을 때는 이미 인테이크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정폭력을 경험을 했고 무엇 때문에 지금 도움을 청하고 연락을 했는지 저는 대강이라도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인테이크를 통해서 모인 정보를 토대로 제가 조금 더 팩트 게더링을 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관계인지, 뭐 미성년자 자녀들이 그 사이에 있는지 등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케이스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에 이어서 법률 상담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다른 것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지금 이혼만 하고 싶다. 결혼을 했을 경우에 지금 미세스 킴처럼요.
혼인 부부의 관계일 경우에는 금지 명령 필요 없다. 그냥 안 들을래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정보 정도는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고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 없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막상 들었을 때는 필요할 것 같다, 도움이 되겠다,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래도 진행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추후에 어떤 추가적인 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옵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게끔 저희가 꼭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스 킴과 같이 이렇게 상대방이 남편, 그래서 부부의 관계일 경우에는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이 아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legal separation이라고 해서 법적 별거라는 매우 비슷하지만 그 결과가 이혼이 아니라 계속해서 법적으로 부부로는 남되 둘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때 양육권 그리고 또 양육비, 배우자 보조금 그리고 재산 분할 등의 이슈들에 대해서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고요. 만약에 둘 사이의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뭐 그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친자 확인 케이스들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가정 법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토대로 바탕으로 상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문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문서 작성이나 또는 문서 검토하는 것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모든 케이스를 저희가 다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법원 심리나 재판에서 변호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담부터 법원에서 변호해드리는 것까지 넓은 스펙트럼 안에 그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직접적으로 통역을 통하지 않고 변호사와 상담 그리고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카바, 그 한인 변호사협회 측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매월 무료 상담 클리닉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대면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클리닉이 이루어졌었고 지금은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 줌으로 하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상담 클리닉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또 그 클리닉 날짜를 놓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또는 비교적 저렴하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게끔 변호사를 연결하거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Q&A에 질문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질문은 토의가 끝난 뒤에 한꺼번에 이렇게 다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어쩌면 답변이 될 만한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한인 이민사회에서 어떤 수치심, 그런 문화적인 요인이나 가정폭력의 이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자원이 부족할 경우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얼핏이 얘기해 주셨는데 다음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인 이민사회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을 구하고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 요소가 있는지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면서 관찰하시고 느끼셨던 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인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리소스가 모자란다는 거겠죠. 저희 기관에서도 이런 저희 변호사분은 없지만 저희가 그 법적 옹호를 통해서 많은 그 무료로 법률을 제공해주는 변호사분들을 연결을 해드린다든가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도 매달 그 프리 클리닉을 열고 있지만 이런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분을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리소스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또한 저희 기관도 이렇게 의료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병원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그 병원하고 연결을 해드리는 메디컬 서비스를 그 애드보커시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병원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이 병원은 그 시카고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버브에 계시는 분들이 이 병원을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그 병원의 이 프로그램 자체도 저희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넘버가 정해져 있거든요. 또 그리고 하우징도 저희가 장기주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쉘터를 저희가 처음에 연결을 해드릴 때, 특히 작년에 팬데믹 같은 경우는 쉘터가 문을 닫았는 경우도 많았었고, 쉘터가 열어도 그 수용 인원을 반밖에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쉘터 자리를 구하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쉘터가 자리가 생길 때까지 단기적으로 뭐 3일 정도 그렇게 쉬실 수 있도록 호텔에서 지내실 수 있는 그런 바우처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이런 전체적인 리소스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또 거기다가 또 많은 한인분들께서는 이 언어적인 문제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리소스를 연결을 해드려도 그 통역이 제공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 그 어플리케이션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그걸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랭귀지가 거의 그러니까 제대로 제공이 안 되는 거, 또 설령 이런 아주 적지만 이런 리소스가 있어도 여기에 대한 그 지식이라든가 그 충분히 정보를 아시지를 못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 미세스 김의 스토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가정폭력에서 아주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해자분들이 피해자분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통제 권하에 둬야 되기 때문에 주변과의 사회적인 고립을 시키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원들, 주변에서 교회에서 분들이 용기를 줄 수 있는 말들, 그런 것들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런 사회적인 고립이 크다는 것도 이분들을 도움을 드릴 때 아주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인 선생님. 다음으로는 박미숙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목사님, 특히나 아까 신앙적인 부분에서 또 피해자분들이 갈등을 겪으실 수 있다는 말씀 얼핏 해주셨는데, 피해자분들이 도움을 구하고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 요소나 어려움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보고 샘물의 집 그 운영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그 고립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남편하고 이혼하고 가족폭력에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자신이 고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고, 또 자기의 그 아픔을 나눌 사람도 없고, 자기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남편을 떠나면은 안 된다. 그리고 또 남편도 그렇게 가르쳐요. 너는 나 떠나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 샘물의 집에 34년 동안 남편에게 어뷰스 당하면서 살았던 그 한 여성이 있는데요. 그 여성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나를 떠나면 죽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맨 처음에 메디케이드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래서 심지어는 아프시면은 제가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니까 병원 비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쪽에서 일을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이 낮은 자로 이렇게 판정이 되면은 메디케이드를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샘물의 집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고, 우리 교회에서도 어려우신 분들을 그렇게 도운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거절을 할 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분명히 가정폭력이고 더 이상 그 남편과 가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지를 하면 안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 계실 때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내가 마음이 아팠던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 한라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게, 법적인 문제, 뭐 재정적인 문제, 병원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을 서포트하고 도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법적인 문제는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변호사님들이 제한이 있고 또 그만큼 피가 비싸고.
그래서 항상 여성 한라인을 통해서 그런 법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분들이 용기를 내서 나오면 얼마든지 이게 살 방법이 있는데 그분들이 두려워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제 자신이 목회자이지만 상황이 그렇게까지 맞고 그렇게 어렵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보내셨는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억압을 당한다 그러면은 저는 절대 그거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잘 가르쳐요. 한 번 이상 맞지 말아라. 한 번은 어떻게 하다 한 번 맞았는데 두 번은 용납하면 안 된다. 저는 심지어는 맞으면 너도 때려 내가 이렇게 막 가르쳐요.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맞는 거는 어느 분이 어지간하면 목사님 때렸겠습니까? 부부가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짐승이요? 때리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때려요? 오죽하면 때리다니.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성들한테 철저히 가르쳐요. 절대로 맞으면 안 돼요. 절대로 언어 폭력당하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저는 많이 가르쳐서 우리 교회는 좀 상당히 그런 것에는 깨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물이집에 오신 분들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좀 미운 소리 들을 수도 있겠지만 목회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저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처해 있는 그런 여성들을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참고 견뎌라. 저는 그런 말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 이미 저를 만날 때는 우리 새무리 집에 찾아올 때는 최악이에요. 이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참아라 기다려라. 이거는 옳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용기를 내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가면 좋은데 안 하시니까 그게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런 분들을 몇 분 제가 보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못 도와드리는 게. 네, 박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LA시 검사실에서 일하고 계신 정승범 선생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이나 피해자분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방해 요소, 도움을 요청하는 데나 받는 데 있어서 목격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그 정부 운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그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 리포트가 있어야 되고 그걸 토대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 어떤 그 피해자분은 세크라멘토에서 한인분은 아니세요. 근데 세크라멘토에서 아이를 데리고 그냥 경찰서로 들어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도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세크라멘토 디스트릭 어터니 연락해서 리포트 다행히 찾아가지고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리포트가 없으면은 지금 여기 물어보신 분들 중에서 경찰 신고 없이 재정적인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 permanent restraining order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접근 금지를 이제 법원에 가서 신청하신 분들은 그걸 토대로 가능합니다. 리포트가 없으셔도요. 그래서 적어도 그 서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도 도와드리기가 너무 힘든 게 참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정승범 선생님께서 전에 이사 비용을 시에서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2,000불은 일회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원 부족도 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분들의 가정폭력을 극복하시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원 부족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2,000불이었었어요. 그때가 2006년도였는데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2,000불로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 렌트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모든 게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LA 주위에서는 그냥 그 호텔에 들어가신다면 그건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2000불로 이사를 하시거나 그렇게 도움되는 게 너무 역부족인데 뭐 일단은 정부 측에서 그거를 알고 조정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어려움이 뭐 꼭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패트리샤 박 변호사님으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변호사님께서 보신 어려움이나 방해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근본적으로는 이미 앞서서 다른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소스 부족이 제일 좀 거대한 장벽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이 미세스 킴의 경우처럼 금전적으로나 재정적, 경제적인 학대까지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특히나 이민사회에서는 어떤 금전적으로 도움이 부족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이런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시고 또 이런 무료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단체들이나 무료 법률 상담 또 서비스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셔서 도움을 청하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드디어 연결이 됐을 때는 어머 이렇게 있었는데 여태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고요. 또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장벽이라면 또 하나는 언어의 장벽이겠죠. 그래서 뭐 경찰에 신고할 때도 그나마 LA 같은 경우는 여기 한인타운 그리고 또 이 주변에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여러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낫고 또 통역을 금방 붙여줄 수 있는 여건이 그나마 좀 받쳐주기 때문에 좀 나을 수 있겠지만 타주에서 그리고 또 외곽 큰 도시가 아닌 외곽 지역에서는 더더욱 고립이 될 수밖에 없고 정말 탈출을 할 수가 전혀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그냥 단순히 신고하는 것도 어려운데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법률적으로 어떤 케이스를 진행을 한다거나 어떤 도움을 받을 때는 영어를 모르면 혼자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언어의 장벽이 꽤 많이 크고 그다음에 또 이거는 좀 시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대 전에는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저희 사무실로 들어오셔서 서류 검토하고 서류 작성을 저희가 도와드렸을 경우에는 서류 검토하고 사인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가해자와 완전히 분리된 상황에서 뭐 장 보러 갔다 올게라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 갔다 올게 성경 공부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금 아직은 저희 사무실이 직원들 외에는 거의 오픈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전화나 화상 채팅을 통해서 상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집 안에서 하면 가해자가 같이 집 안에 있어서 비밀리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서 오히려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비영리 단체들에서도 가정법 부서에서 이야기했었던 게 가정폭력이 분명히 수적으로는 증가를 했을 텐데 그 도움을 청하는 연락 하시는 분들이 초반에는 오히려 더 주춤하는 현상을 저희가 다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면서 외출도 하고 뭐 차에 가서 숨어서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초반에는 좀 그런 어려움들이 더 많이 있었고 저희가 지금은 또 다행히 이제 소프트웨어를 새로 도입을 해서 이메일을 통해서도 e-사인을 해서 서류 저희가 작성한 거를 도와드렸을 때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명을 하고 다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많이 큰 어려움이나 장벽이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말, 그리고 그런 시선,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소문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 특히나 뭐 교회에 속해진 분들은, 그래도 우리 남편도 집사인데, 뭐 맡고 있는데, 주일학교에서 뭐 하나 하고 있는데, 이 reputation, 그 사람의 평판이 어떻게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또 미운 정도 쌓여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또 아이들의 그래도 아빠인데, 엄마인데, 그 아이들이 또 겪을 그런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에 대해서 또 두려워서 밝히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꺼내도 주변에서 아유 그래도 참아라, 기도해라, 이렇게 그냥 품어라, 너의 십자가다, 당신의 십자가 지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더더욱 얘기 하나 많아라고 싶어서 그냥 아예 말을 안 꺼내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오히려 victim blaming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피해자, 생존자분들에게 오히려 탓을 돌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뭐 가해자가 직접 네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아유 그래도 뭔가 제공을 했겠지, 문제를 제공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됐겠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물론 있기도 하지만 전혀 아닌 경우들도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수치심, 그리고 또 죄책감, 내가 만약에 신고를 했을 때, 아니면은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내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3자가 알아서 신고를 해서 상대방이 체포가 되고 연행이 됐을 때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본인이 이제 감당을 하기가 많이 어려운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많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또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서포트 시스템을 마련을 해주는 것도 참 많이 좋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선의를 아직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지만 때로는 그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지나치고 부담스러운 개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변 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시는 게 당사자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네 분께서 조금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자원이 부족하고 또 영어 언어적인 그런 장벽 때문에 뭐 한국 그런 문화 요소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신다고 했는데, 자원이 더 부족할수록 우리 한인 사회의 언어 때문에 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하면,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반에 피해자분들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교회나 목회하시는 분들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럼 제 다음 질문은 가정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분들을 돕는 데 있어서 교회와 각 기관들이 어떻게 협력을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인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은 진짜 그 중요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죠. 특히 박미수 목사님처럼 그 가장 앞장서서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몇 년을 저렇게 헌신적으로 일해주시는 목사님들에게는 너무너무 감사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는 목사님 분들도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거든요. 제가
그 일선에서 일을 하는 그 기관의 직원으로서 가장 크게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런 교육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열으셔서 저희들 이런 그 가정폭력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그런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에서부터 학대적인 관계까지 이렇게 스펙트럼 위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저희 기관의 가정폭력 상황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활활 불이 타고 있는 집안에서 갇혀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더 이상 참는다라든가 어떤 뭐 가족의 화해를 한다던가 라는 거는 이미 늦은 단계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단은 그 화재가 난 집에서 구출해서 이분들에게 안전한 곳을 제공을 일단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불을 끄고 이런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교회나 주변의 분들이 이 사람이 지금 화재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인지, 그러니까 가정폭력 상황에 있는 건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있는 건지 그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가정폭력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일단 안전대책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다른 뭐 카운셀링이라든가 그런 가족을 화합을 요할 수 있는 관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교육이 제일 중요한 부분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우리가 그 아까 빅tim 블레이밍 문화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상황에서 극복해 나가시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 가정폭력, 성폭력이라는 그리고 이런 폭력적인 거를 커뮤니티 내에서 없애기 위해서는 이 포커스가 피해자들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고 그 가해자들이 자기의 책임을 어떻게 하면 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고 그런 문화로 바뀌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문화가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이런 폭력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에 저는 이 한인 사회에서 아주 큰 기둥을 지탱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그런 문화를 바뀔 수 있는 토대를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가해자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커뮤니티 전체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 가해자분들을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문화로 나아갈 수 있는데 교회가 첫 번째 걸음을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 목사님으로부터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간략하게 교회와 사회 서비스 기관이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마이크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계속 꺼져 있는데, 네네. 네, 죄송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딱 이 말만 드리고 싶어요. 목회자들이 목회 이상, 신앙적인 거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끝까지 참으라. 폭행은 하나님께서 또 널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거니까 이번 기회를 잘 넘어가면 괜찮을 거다. 사실은 그런 말 소용없더라고요.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시고 그 다음 저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보냅니다. 당신은 이 사람 만나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여성 한라인한테 너무 감사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한라인하고 상담을 해봐라. 제가 꼭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목사가 그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실수도 많이 하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조언도 줄 수 없고 또 그 다음에 대책도 적당하게 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항상 신앙적인 조언 말고는 여성 한라인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뭐 그런 거 적절한 정부 서비스 같은 거 그런 걸 해줄 수 있으면 제가 페이퍼워크 이런 거 다 도와드려요. 그러나 특별히 그런 폭력에 관한 문제는
여성 한라인하고 연결을 하는 게 잘 좋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잘 연결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참 잘 애용하는데. 그래서 목사는 목사 이상의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 목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정보 공유를 좀 더 원활히 하면 더 많은 그 서비스 교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승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정혜인 선생님과 박미중 목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요. 일단은 저의 개인 소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청년부 때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거기에서 이제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쉐어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뭐 박 변호사님도 그러시고 모든 패널 분들께서 그거에 대한 조금 조심해야 되고 서로 많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참 많이 배웠고요. 일단은 혹시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때 전문가님들, 뭐 여성 한라인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가 볼 때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 그리고 이제 우리 패트리샤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교회와 각 기관들이 협력을 좀 더 잘 구축할 수 있을까요? 네, 다 이미 너무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최 교수님께서 다 정리까지 잘 해주셔서 저도 덧붙일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정보 공유, 교육, 그리고 또 교류, 활발한 교류가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교회 그리고 교회들 그리고 또 저희와 같은 기관들이 협력해서 어떤 이런 안전망 그리고 서포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물론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고 또 법적으로도 어떤 상황이 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이 설 때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사자가 직접 다 주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져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저 그 리소스를 제공을 하고 또 안전망으로서 그리고 서포트 시스템으로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게끔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는 것까지가 저희의 역할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박미숙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참 안타까운 케이스들 많이 있죠. 왜 또 돌아갔을까? 아유 이제는 정말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그 사이클에서 이제 그만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싶은 경우들이 왜 없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접근금지명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한다고 한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몇 년을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저희가 이제는 정말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강요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정보를 주고 또 저희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실 수 있게끔 해서 그렇지만 또 끝까지 그 당사자의 개인 선택을 존중을 해주고 또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그런 자율권을 좀 부여를 해주는 게 그리고 너무 많은 간섭과 개입은 하지 않는 게 선을 지켜주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승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할 때도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좀 프라이빗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공유될 때가 있는데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타인들에게는 제3자에게는 공유하지 않는 걸 원칙을 꼭 지켜
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네 분께서 말씀해 주신 걸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다른 서비스 기관들과 협력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뭐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아는 분이 겪으셨을 때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할 때 좀 몇 가지 되게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건 결국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 서비스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정보를 공유해서 그 피해자분과 주변 분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안전망이 형성돼 있다는 걸 알면 도움이 정말 필요하고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약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Q&A에 남겨주신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순서대로 질문들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패널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답변을 주시기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먼저 선수 치시는 분이 답변을 이렇게 먼저 마이크를 켜시고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 한 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정말 더 청중으로부터 내용을 좀 더 보완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다른 분들께 대화의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주위에서 보기엔 분명히 가정폭력인데 그걸 본인이 인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또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움을 원치 않을 경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했던 내용하고 겹치기도 하는데 가정폭력을 인지하지 못하셨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랑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혹시 원하면 그런 기관에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는 게 사실은 가장 정답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도움을 원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만 그 상대방이 일단은 도움을 받는 준비가 되셔야지만 저희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는 클라이언트 분의 결정을 가장 저희가 존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제 뭐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푸시를 하시는 것보다는 기다려 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언제나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저는 그게 그분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인 선생님. 자, 다음 질문은 경찰 신고 없이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찰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하나요? 이거는 이렇게 어느 기관에 어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까? 아무래도 사회 서비스 계신 정혜인 선생님 그리고 목회 일 하고 계시는 그 교회에서 어떤 서포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가정폭력 기관이라든가 성폭력 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경찰 보고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내가 그 피해자라는 거를 밝히시기만 하시면은 모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서비스는 다 프리예요. 그리고 아까 아마 이분 질문이 혹시 피해자 정승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신 것 같은데 그런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리포터라든가 아니면은 접근 금지 명령이 조건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일리노이에 있는 빅팀 컴펜세이션도 그게 조건이거든요. 폴리스 리포트는 그게 각 주, 카운티 그리고 시마다 다른데 이거는 미리 아마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폴리스 디파트먼트에. 시카고 같은 경우는 내가 경찰 리포트를 내가 그냥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911이 아니라 경찰 폴리스 리포터의 디파트먼트에 가셔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냥 레코드를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그 폴리스 리포트에서 그 폴리스 리포터를 작성을 해줘요. 그리고 그 가해자에게 그거를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그 자기가 사시는 곳에 그 도시에 가셔서 확인을 해주세요. 어떤 곳은 가해자에게 알리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그렇게는 리포터를 작성을 못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각 도시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폴리스 리포트를 레코드로 하시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정희 선생님. 다음 질문은 패트리샤 박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바 상담은 미국에 있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합니까? 제가 속해 있는 그 카바는 남가주 한인 변호사협회예요. 카바 소켈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법에 한해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캘리포니아에만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네, 캘리포니아 한해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 이민법 등과 같은 연방법으로 모든 주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연방법 수준의 것은 타주에서도 연락을 주셔도 아마 기본적인 상담은 해드릴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카바가 그 서던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여기 남가주 중에서도 오렌지 카운티 또 따로 있고, 북가주, 노던 캘리포니아도 또 따로 있고, 시카고, DC, 뉴욕, 애틀랜타 그쪽 그 미국의 큰 도시들 에는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모든 카바들이 다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그래도 가장 가까운 카바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직접 연락을 해보셔서 어떤 상담이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정 안 될 것 같으면은 저희 카바 소켓에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는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바로 전에 해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저희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법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게 될 경우에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LA 사무실을 연락을 주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와 비슷한 비영리 단체들이 여럿 있는데 모든 비영리 단체들이 아예 무료로 제공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기관마다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희 마지막 질문. 제가 질문 하나만 제가 지금 이 경제적인 교회에서의 역할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각 교회별로 이렇게 어려운 여성의 폭력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면은 각 교회마다 구제비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머전시 펀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뭐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익명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그 안전 또 그분의 수치심 같은 것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면서 교회에서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했고요. 지금까지. 근데 다른 교회는 더 많은 교회가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면은 교회하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하신 분들이 먼저 찾는 곳이 교회 또는 종교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인분들께서 이런 가정폭력에 대한 경험을 목회자분들께 알리는 걸 꺼려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어떤 데이터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인 대상 조사인지, 그러니까 한인분들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게 어떤 데이터에 근거했는지, 또 실제로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조금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에 대한 질문은 앞에 비디오에 나왔던 영상은 아마 김선희 선생님께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KFM 자체 연구 그 조사의 실태 조사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실제로 한 연구에 보면 93% 목회자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서 93% 이상의 목사님들이나 목회 관련하시는 분들이 신도로부터 가정폭력에 대한 그런 상담을 의뢰해 온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93% 되는 그 목사님들, 목회자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실제로 다른 가족폭력 서비스랑 연계를 해주신다고 하는 연구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김소희 선생님 조금 더 이렇게 부연 설명하실 게 있나요? 네, 제가 갑자기. 네, 제가 갑자기 네, 제가 확실하게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저번에 몇 년 전에 저희 기관에서 이러한 그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잠시만요, 잠깐만 해서. 그리고 저희 상담가들도 사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지금 마이크가 잠시만요. 네, 그러면 저희가 괜찮은가요, 교수님? 저희가 상담가들도 잘 얘기를 해보고 그 피해자분들의 얘기를 하면서 저희를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저희 같은 기관에 연락을 하면은 신고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무서우셔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저희 같은 기관에 연락하지 못하시고 경찰 리포트나 이런 것도 하지 못하시고 그 교회나 아니면 교회 집사님이나 아니면 내가 좀 친하고 마음이 편한 분들한테 가정 상담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과거에 했었던 그런 리포트나 그리고 저희의 경험에서도 사실은 많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 드렸는데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교회가 이렇게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을 조력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마 제가 질문을 이해하기로는 신자분들께서 이렇게 조금 더 편하게 목회자분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털어놓는 그런 교회 문화랄까 이런 걸 형성하려면 목회자분들이 뭘 가장 우선시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박미숙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나 이제껏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제가 여성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굉장히 편해해요. 그리고 자기 속인 얘기를 정확히 거의 다 하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 거 다 알아요. 모르는 가정이 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교인들과에게 친숙해지고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은 그런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면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 나는 당신을 100% 이해합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그분들에게 알려드려요.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한다는 거를. 그러면 그분들이 편하게 자신의 문제들을 잘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 마음을 최대한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먼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거부 반응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먼저 따지지 않아요. 일단 얘기를 충분히 듣고 난 후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한 분이 남편에게 오이스를 당하고 있었어요.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시댁 식구 전부가 다 저희 교인이에요. 근데 그 임신한 젊은 엄마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를 유산시키라고 이렇게 다 난리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며느리 반드시 유산시켜야 되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하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웃으면서 저랑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이는 유산하지 않는 것이 옳지만 결국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너가 잘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더라고. 저 유산하지 않을래. 그래서 잘했어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역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분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그분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주고 본인이 잘 알아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일어났던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좀 성도님들에게 편하게 좀 해주면 참 좋겠어요. 특히 이런 가정폭력 문제. 네. 그러면 잘 와서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제 경험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결국에는 우리가 남을 이렇게 우리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일단 얘기를 들어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이스 우 선생님, 저희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 들어오기. 네, 그렇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네,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운 내용 중 하나는 가정폭력을 알게 됐을 때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지 이 가정폭력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나 목회자분들 mandated reporting의 의무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마다 조금씩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대답을 해주실래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캘리포니아에서는 목회자분들은 상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가정폭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비밀 보장 의무를 해주실 그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서비스 제공자들은 아마 그런 게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폭력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목회자분들이나 서비스 제공자들이 경찰이나 이렇게 시에 얘기를 리포트할 의무가 있는지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우선은 저희 캘리포니아 적어도 LA 지역에서는 목사님들이 목회자분들이 가정폭력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가 이거를 가정폭력을 상담을 함으로써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하나라에 대한 의무는 없고요. 하지만 아셔야 되는 거는 아동폭력에 있었을 때에 는 이 목사님들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자이십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에 있는 아이들이 가정폭력 당연히 맞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의 상황에 노출됨으로써 아이에게 심리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불안감을 준다라거나 이것이 정말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크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동학대를 신고하셔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희 선생님.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로써 저희 오늘 패널 토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패트리샤 박 선생님께서 긴급히 손을 들어주셨어요. 네, 제가 아주 짧게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올라왔었던 질문에 김선희 선생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 가정폭력이 파트너에 대한 것만인가요? 아니면 자녀나 다른 가족 멤버에게 하는 폭력도 포함이 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게 될 때 어떤 부부관계 또는 데이트를 현재 하고 있거나 기존에 했었던 관계 아니면은 뭐 부부도 전 배우자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이혼한 그 사이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그 가족 관계 구성 가족 관계도에서 이촌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도 그렇고 또 조부모와 손자의 관계도 해당이 되고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 입장의 분이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노인학대 접근금지 명령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촌을 넘어선 3촌부터의 관계는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domestic violence로 해당되지는 않지만 civil harassment라는 민사 괴롭힘이라는 접근금지 명령을 통해서 또 보호를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domestic violence는 조금 더 파트너나 그리고 부부 사이의 관계를 말할 수도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 접근금지 명령에 있어서만큼은
domestic violence라고 하면 가족 구성원, 다른 가족 구성원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인 선생님께서도 거기에 시카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채팅에서 채팅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저희가 조금 지체됐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바쁘신 와중에 전문가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